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호한테 당할 뻔했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온 60대 여자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겪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고향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왔어요. 살아생전 속만 썩이던 남편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죠. 애들도 요새는 좀만 크면 다 서울로 가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남게 될까 걱정했는데 아들들도 저를 닮아서 그런가 고향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둘과 한 집에서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답니다. 딱히 뭐 하나 아쉬울 거 없이 잔잔하고 평화로운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걱정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아들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다는 거였죠. 제 자식들이라 그런가 제 눈에는 다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이라 젊은 여자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애들이 너무 숫기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요새는 결혼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그 뭐냐 꼰대라서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는 못 내고 있었지만 친구들이 자식 결혼시키고 손주 보는 걸 보며 혼자 부러워서 혼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첫째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온 게 아니겠어요. 이놈이 쑥맥인 척하더니 나 몰래 연애를 하고 다녔구나 싶어 속으로 기특하더라고요. 만난 지 3달밖에 안 됐다는 말에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자기들끼리 좋으면 됐다 하고 말았죠. 첫째 아들이 여자친구만 보면 싱글벙글하는 게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건 같은 건 재고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어른이 참견하는 것도 안 좋아한다고 하기에 결혼 후에도 그냥 어련히 잘 살겠거니 싶어 신경 껐죠.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만 가끔 봤지만 아들 며느리는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도 저한테 살갑게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런데 첫째가 그렇게 결혼한 지 1년 만에 며느리가 울고불고 하며 저를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이 나서 저랑 이혼하고 싶대요.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님께 말씀 안 하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최근에 외박이 자꾸 늘어서 제가 따졌더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변명하더라고요. 근데 카드를 너무 많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 내역 확인해 보니까 무슨 모텔에 주얼리샵까지 이거 딱 여자 만나는 거잖아요. 그건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얘기를 해봐야지. 혹시 넣어주려고 몰래 선물 산 거 아니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이젠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상간녀한테 단단히 빠졌는지 위자료 줄 테니까 그냥 이혼해달래요. 그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 아들이 그럴 리가. 그놈이 진짜 미친 게 확실하구나. 저 너무 속상해요, 어머님. 결혼 10년도 아니고 고작 1년 만에 남편 바람나서 이혼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 억울해서 절대 이혼 같은 거 못 해주니까 어머님이 그 사람 좀 말려주세요. 대성통곡하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하며 미친 듯이 끓더라고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 남편 바람으로 속 꽤나 끓였었거든요. 그래서 배신당한 며느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때는 이혼도 쉽지가 않아서 매일 잠든 아들들 옆에서 흘린 눈물이 한 바가지인데 제 아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요. 영락없이 그 아비에 그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에 배신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자랐으면서도 배운 게 없나 봐요. 내 자식이지만 용서 못한다는 생각에 저는 첫째 아들놈을 만나러 당장 신혼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등짝을 세게 휘갈기며 혼냈죠. 가정이 있는 놈이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다니 네가 사람이냐? 당장 정리하고 며느리한테 가서 싹싹 빌어.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저희 집 일인데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세요? 너희 집 일이라. 난 상관없으면 결혼할 때 내가 해준 돈을 왜 받았냐? 그때도 상관없으니 안 주셔도 된다고 사양하지 그랬어. 너 필요할 때만 엄마고 아닐 때는 옆집 아줌마냐?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집사람이 어찌나 바가지 긁고 잔소리를 하는지 집에서는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피우게 된 거라고요. 바람 피우는 놈들은 다 똑같은 데서 교육받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하는 거 어쩜 그렇게 네 아버지 하던 말이랑 똑같니? 정신 차려라. 며느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네가 나쁜 놈이라 바람 피운 거야. 아니 아버지랑 저는 경우가 다르다고요. 저희는 그런 지저분한 불륜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란 말이에요. 저 그 여자 정말 사랑해요. 사랑 같은 소리 하네. 대체 어떤 여자야? 내가 그 상간녀 얼굴이나 한번 보자. 안 돼요. 혼내시려고 그러잖아요. 물망초처럼 여린 여자라서 상처 주면 안 돼요. 와이프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좋은 여자니까 어머니는 신경 끄세요. 오냐, 신경 끊으마. 끊는 김에 내가 네 카드부터 끊으마. 네가 돈도 없이 밖에서 바람 피우고 다닐 수 있나 보자. 어머니, 그건 너무 치사하잖아요. 저는 첫째를 호되게 혼내고 카드까지 끊어가며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 번 떠난 마음, 한 번 깨진 부분은 다시 붙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후 첫째는 신혼집에서 아예 나와서 상간녀와 함께 사는 듯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매일같이 울면서 전화하는 통에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면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라도 붙잡았을 텐데 절대 말 안 해주고 꽁꽁 숨기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제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물망초인지 뭔지 아는 상간녀한테 단단히 홀려버린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그래도 가정을 지키겠다고 첫째가 돌아와 반성하기만 하면 용서하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매일 혼자 신혼집을 지키고 있는 첫째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힘들 텐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보내주고 가방이나 보석도 선물해주며 며느리를 위로했어요. 나라도 잘해주고 더 힘이 되어줘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착한 편지 한 통으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첫째 며느리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신상백이 나와서 백화점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체통도 아닌 현관문 앞에 편지 하나가 달랑 떨어져 있는 거예요. 편지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 이름도 없이 제 이름만 써져 있었죠. 청첩장이나 교회 전단지인가 싶어서 무심코 봉투를 열어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사진 몇 장이 바닥에 후두둑 떨어졌거든요. 그건 거의 속옷 수준의 헐벗은 옷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채 남자들과 엉켜 앉아있는 첫째 며느리였어요. 무슨 룸사롱이라고 써진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끌어당기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 안에 있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인쇄된 글씨였는데 읽어보니 저희 첫째 며느리가 글쎄 결혼 전에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며 몸 팔고 다니던 여자였다며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 써있는데 세상에나 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충격으로 몸져 눕고 말았어요. 오래 봐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싹싹하고 착한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다니. 그런 사실을 저희한테는 뻔뻔하게 숨기고 직업이 간호사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봐도 너무 모르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자기는 수술 간호사라 분야가 아예 달라서 일반 병원은 잘 모른다고 하기에 그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첫째도 그 편지를 받았는지 그날부터 둘이 대판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첫째 며느리 편을 들어왔던 저도 그날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지저분한 과거도 싫지만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다는 게 더 실망스러워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아예 상관 안 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한테 울며불며 전화해서 다 오해라고 억울하다고 이상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본성을 드러내며 첫째에게도 저에게도 쌍욕을 하더군요. 그깟 이혼해줄 테니 위자료나 많이 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사람이 한순간에 확 달라지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동안 제 앞에서 보여준 얼굴은 다 가면이었더라고요. 첫째 아들도 열받아서 위자료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기 결혼으로 자기가 위자료 받아야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당장 고소라도 할 기세였죠. 하지만 저는 며느리한테 완전히 질려버려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위자료를 조금 쥐어주고 서둘러 이혼시켰습니다.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싶었거든요. 제 어미속도 모르는 첫째는 이혼까지 했겠다 신이 나서는 본격적으로 상간녀와 만나고 다녔어요. 데이트하고 올 때마다 그 여자가 이랬다 저랬다 저한테 자랑을 해대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이놈은 대체 속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제 아들놈이지만 원망스럽더라고요. 만나는 여자라곤 어떻게 하나같이 술집 여자에 유부남 꼬시는 상간녀 같은 이상한 사람들 뿐인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등신으로 키운 저도 한심하고요. 하지만 그때는 화낼 기력이 없어서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때 당장 결혼을 한다는 것도 아니었으니 조금 지나면 정신 차리고 헤어지겠거니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 계속 찝찝한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대체 그 익명의 편지는 누가 보낸 걸까요? 그리고 대체 무슨 의도로 보낸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첫째 아들놈은 제가 자기 연애를 그냥 내버려 두니까 포기한 줄 알았나 봐요. 어느 날 집에 와서는 재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글쎄 제가 치 떨리게 싫어하는 상간녀와 말이죠. 정말 기가 찼습니다. 경솔하게 한 첫 결혼으로 이혼까지 했는데 거기서 배운 것도 없는지 두 번째 결혼도 그런 여자랑 하려고 하다니요. 사기 결혼을 당한 거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유부남이었는데 유부남을 꼬셔서 바람이나 피우고 다닌 여자가 정신 멀쩡히 박힌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물론 바람 피운 제 아들도 똑같은 놈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들이야 제 자식 놈이니 안 보고 살 수 없다지만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긴커녕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끔찍하게 싫은 사람이거든요. 어린 시절 아버지도 바람 피우시고 젊을 때 남편도 바람을 피우다 보니 바람 피우는 인간들이라면 아주 치가 떨렸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첫째 아들을 앉혀놓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결혼 한 번 실패해서 이혼남 딱지 붙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재혼이면 더 신중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상간녀 따위랑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상간녀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제 여자친구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 운명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운명이고 자시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한 짓은 빼도 박도 못하는 더러운 불륜이니까. 그 여자가 너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먼저 다가왔다면서. 제가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었대요.
운명의 짝을 만났는데 참으면 그게 바보죠. 불륜이든 뭐든 어쨌건 지금 이혼했잖아요. 지금 결혼하면 깨끗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남들한테는 이혼하고 만났다고 하면 돼요. 그게 문제야. 불륜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양심 없는 태도. 유부남 꼬셔서 남의 가정 망칠 정도로 양심 없는 애가 다른 일이라고 양심적이겠니? 그런 애를 어떻게 믿고 가족으로 받아들여?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착한 사람은 남의 가정 안 깨부순다. 그리고 바람만 피운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놈은 없다더라. 결혼해봤자 둘 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서 또 바람 피울 게 뻔해.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안 그래요. 저 정말 평생 이 여자만 바라보고 살 자신 있다고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진 절대 안 돼. 아무리 반대하셔도 저 그냥 강행할 거예요. 제가 반대해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첫째가 못 그럴 걸 알고 있었어요. 첫째는 사업을 하다가 크게 날려서 지금 가진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첫 번째 결혼도 제가 지원해줘서 한 거였으니까요. 저 없으면 어디 원룸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며 살아야 할 텐데 그런 결혼을 하려고 할 리가 없었죠. 결국 깨갱하고 다시 꼬리를 내린 첫째가 저를 찾아와서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니 나중에는 협박까지 합디다. 평생 결혼 안 해서 손자도 안 보여주고 자기 혼자 불쌍하게 늙어 죽겠다고 말이에요. 상간녀랑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그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엔 저한테 인사시킨다며 상간녀를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얼굴을 실제로 보면 저도 좋아하게 될 거라나요? 미리 알았으면 문도 안 열어줄 거라는 걸 알았는지 말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조신한 척하며 인사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상상했던 대로 딱 여우같이 못되고 영악하게 생긴 여자였거든요. 제가 관상을 볼 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60년 넘게 살다 보면 느껴지는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기운이 맑지가 않고 딱 봐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게 꼬리 9개는 달린 구미호 같은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싫었는데 실제로 보니 더 싫어지더라고요. 싫은 티를 계속 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엉겨 붙는 것까지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상간녀는 제 마음을 돌려볼 심산인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 생각해서 밤새 보양식을 만들어 왔다는데 누가 봐도 밖에서 파는 조미료 가득한 맛이더라고요. 역시 거짓말을 잘하는 타입이구나 싶어서 더 정이 떨어졌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며 홍삼을 사오는데 제가 고혈압이라 홍삼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따서 먹여주려는 걸 거절했더니 순간 기분 나쁜 표정이 확 스치더라고요. 바로 표정 관리를 하긴 했지만 그게 실체인 것 같아 더 싫어졌어요. 결혼하면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며 딸처럼 잘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다 가증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상간녀가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챙기면 챙길수록 마음이 풀리긴커녕 더 얼어붙기만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마음을 안 돌리자 상간녀도 본색을 드러내며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노력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잖니. 싫다는 사람한테 계속 받아달라 강요하는 것도 폭력이야. 어머님이 자꾸 저희 결혼 반대하시니까 그렇죠. 다 큰 성인들 일인데 너무 간섭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큰 성인들 일인데 내 반대가 뭐라고 계속 집착하는지 모르겠구나. 할 거면 그냥 둘이 알아서 하라니까. 대신 나는 한 푼도 안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무리 꽁꽁 싸매고 사셔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식이 그 돈 다 상속받는 거 아시죠?
어차피 나중에 주실 거 미리 주신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나 죽으라고 아주 제사를 지내는구나. 둘이 결혼하면 나는 너한테 상속도 안 되게 할 거니까 그리 알아. 둘째한테만 상속해준다고 미리 유언장 다 쓰고 공증까지 받아놓을 테니까. 그런 유언장 쓰셔도 소용없대요. 유류분 청구 소송인가 그런 거 하면 어차피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형제들끼리 돈 가지고 소송하는 거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조금만 보태주세요. 그래? 알려줘서 고맙구나. 그럼 너희한테 상속되기 전에 지금 있는 거 둘째한테 다 증여해버려야겠다.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러 가야겠구나.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누가 네 어머니야?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으니까 썩 꺼져. 결국 첫째와 상간녀는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 한 집에서 동거만 하며 같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런 소리를 해놓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찾아와 엉겨붙기에 나중에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첫째는 제가 결혼할 때 해줬던 신혼집을 팔아서 또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대차게 말아먹고 전셋집도 빼서 원룸으로 이사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 약한 둘째를 찾아가서 징징댔는지 둘째가 형이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절대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점점 돈줄이 말라가는데도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제가 마음 풀고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분명했죠.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 제가 바로 결혼시켜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난임병원을 찾아가서 시험관 시술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 통해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코웃음만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해도 상간녀가 낳은 아이들이라면 보기 싫을 것 같았거든요. 손주를 하나가 아니라 10트럭으로 안겨줘도 받아줄 생각 없었어요. 상간녀는 겪으면 겪을수록 인성이 글러먹은 아이였거든요. 어디 너희들이 돈도 없이 얼마나 갈 수 있나 보자 싶었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더군요. 얼마 후 저에게 아주 큰일이 닥쳤습니다. 저희 이후로 저는 첫째 아들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외롭지 않았어요. 다행히 다정한 둘째가 그런 저를 위로해주고 평소보다 더 많이 챙겨주었거든요. 친구들이랑 놀고 오라고 요즘 유행한다는 호캉스도 보내주고 쉬는 날이면 같이 드라이브도 가주곤 했답니다. 젊은 애들 간다는 마라탕 가게와 코인 노래방도 덕분에 처음 가보았어요. 그렇게 물심양면 챙겨주는 둘째 아들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죠. 그런데 일하랴 엄마 챙기랴 바쁜 와중에도 기특하게 연애를 다 했더라고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었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둘째의 여자친구는 기운도 맑은 데다가 한눈에 봐도 참하고 예쁜 아이였거든요. 성격도 어찌나 살가운지 처음 본 저한테도 딸처럼 다정하고 싹싹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예의 바르고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이 가정교육 잘 받은 태가 났습니다. 직업도 유치원 선생님이라니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오죽 잘 키우겠어요. 제가 만약 딸을 낳았으면 저렇게 키우고 싶다 싶게 완벽하게 제 마음에 쏙 드는 아가씨였습니다. 첫째 며느리 복 없는 대신 둘째 며느리 복이 있나 보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얼른 둘째를 결혼시켜서 그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모든 게 잘 맞아서 이제 날만 잡으면 되겠다 하고 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쯤 제가 속이 자꾸 안 좋아서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병원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집에서 소화제만 먹으며 버텼죠. 그런데 제가 아픈 걸 본 둘째와 예비 며느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저를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갔어요. 긴 검사 끝에 저는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완치될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말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고통스러워 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둘째의 결혼은 저의 암 치료 때문에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죠. 제가 괜찮다고 만류했지만 아들보다도 며느리 될 아이가 어머님 건강이 더 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건강한 어머님 모시고 같이 준비하고 싶다면서요. 예비 며느리는 그날부터 밤낮으로 제 옆을 지키며 저를 정성스럽게 병간호해 주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을 때도 둘째 아들이 바쁘면 자기가 와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고요. 어디서 뭐가 위암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구해와서 저에게 먹이기 바빴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매일 밤 눈물이 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던 날 뒤늦게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도 병원에 찾아와서 울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속 끓여서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아들이 그런 말을 하자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풀리지 않더라고요. 첫째가 그 뒤에 바로 상간녀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상간녀도 와서 사죄하고 싶다는데 데리고 와도 되느냐고요. 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 여자를 여기까지 부르면 네 얼굴도 다시는 안 보겠다고요. 그런데도 다음 날 그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이놈의 자식이 평생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싶어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상간녀는 이때다 싶었는지 그날부터 매일같이 제 병실을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몸이 아프니 마음까지 약해져 본인을 받아줄 것 같았나 봐요. 저는 계속 싫은 티를 내고 보란 듯이 둘째 예비 며느리에게만 더 잘해줬어요. 그런데 얼마 후 또다시 익명의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제 침대 위에 처음 보는 봉투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지난번 첫째 며느리의 과거를 알려준 편지와 똑같았거든요. 편지 봉투에는 또다시 보내는 사람 없이 제 이름만 달랑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짚는 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첫째 며느리 일로 한 번 심한 충격을 받았던 터라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열어보기가 겁이 났거든요. 이걸 열면 또 제 인생에 커다란 불행이 불어닥칠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영원히 그러고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편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제가 예뻐하는 둘째 예비 며느리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둘째 며느리는 혼자가 아니더군요.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으며 등교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제 둘째 며느리 될 사람이 사실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이혼녀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 여자를 믿지 말라고요. 또다시 제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근하고 온 둘째 아들이 울고 있는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제가 어디가 아픈 줄 알고 의사를 부르려는 아들에게 저는 예비 며느리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라. 그 애가 글쎄 이혼하고 이렇게 큰 애까지 있단다. 너도 모르고 있었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만난 사이예요. 그럼 둘이 같이 나를 속인 거야? 저 바보 같은 아줌마 감쪽같이 속여보자고 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처음부터 그 사람 이혼했다는 거 아시면 선입견 생기실 것 같아서, 만나보기도 전에 결혼 반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자고 한 거예요. 다 제 잘못이지 그 사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같이 날 속였는데 어떻게 잘못이 없어?
난 아무것도 모르고 나 때문에 결혼 미뤄줬다고 미안해하고만 있었는데 내 앞에서 착하고 순진한 얼굴을 하곤 어떻게 날 감쪽같이 속여? 계속 숨길 생각 없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만 아시게 되면 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다 고백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으면 건강 상하실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첫째 며느리 때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 그때 속았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 근데 그걸 다 아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결혼 허락 받을 욕심에 다 제 잘못이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꼴도 보기 싫다며 둘째 아들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둘째가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더군요. 두 아이가 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용서하기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보기 싫으니 당분간 병원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두 아이를 돌려보냈죠. 혼자 그렇게 병실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마르지 않더군요. 둘째와 둘째 며느리 될 아이만은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병문안을 왔다가 우연히 그 편지를 발견하고는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다고 절 걱정하는 척하면서 계속 둘째와 예비 며느리를 욕하더군요. 듣기 싫어서 그냥 가버리라고 하려는데 어느새 둘째가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자기 여자친구 욕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난 둘째가 첫째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뭔데 그 사람을 욕해? 그 여자 하는 짓 뻔뻔하잖아. 어디 애 딸린 이혼녀가 총각이랑 결혼할 생각을 해? 그러는 형도 애는 없지만 이혼남 아니야? 여자친구는 결혼한 적 없는 미혼이고 형은 무슨 염치로 결혼할 생각을 했어? 야, 나는 다르지. 나는 남잔데. 그런 개소리나 해대니까 멀쩡한 여자들은 형을 안 만나주는 거야. 자기는 상간녀랑 결혼하려고 하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이 상간녀라니 형수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애 딸린 이혼녀인 거 숨기고 결혼하려고 한 건 뭐 멀쩡한 여자냐? 숨긴 건 잘못했지만 그건 내가 그러자고 한 거고 그 여자는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야. 유부남 꼬셔서 이혼이나 시키는 그런 상간녀랑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형 같은 불륜남이랑도 차원이 다르고. 그러니까 다시는 내 여자친구 함부로 입에 담지 마. 너나 네 형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확 죽여버린다. 시끄러워. 어디 엄마 앞에서 죽인다 소리가 나와? 너희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더니 스트레스가 심하니 하루하루 건강도 계속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자 둘째 예비 며느리가 제가 싫은 티를 아무리 내도 찾아와서 저를 다시 간호해주기 시작했어요. 친자식이어도 힘들고 귀찮은 일을 묵묵히 해주니 겉으로는 됐다고 가라고 해도 속으로는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다시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속인 건 괘씸하지만 사실 그 아이의 진심만은 저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보기 드물게 착하고 심성이 바른 아이라는 것도 잘 알았고요. 저 아이가 옆에 있어주면 우리 아들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없이 잘 살겠구나 싶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애정이 하루하루 더 커져갔죠. 하지만 첫째 며느리한테 받았던 상처 때문인지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해주지 못하는데도 예비 며느리는 한결같이 제 옆을 지켜주었어요. 그런 예비 며느리의 정성 덕분인지 저는 몸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곧 항암 치료에 성공해 완치 판정까지 받을 수 있었죠.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본 제 동생들도 처음에는 욕하던 둘째 예비 며느리를 나중엔 입이 마르게 칭찬하더라고요. 저희 집안을 살리러 온 은인인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자식이 칭찬받는 걸 보는 것처럼 뿌듯했어요. 그런데 완치 판정까지 받고도 저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익명의 편지가 계속 마음에 걸리고 찝찝했거든요. 제가 계속 걱정하는 걸 동생들은 이해 못하더라고요. 누가 저를 도와주려고 보낸 것 같은데 왜 걱정을 하냐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제 편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사실 둘째 일도 아이들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편지를 통해 알게 돼서 더 충격과 배신감이 컸던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솔직히 고백했을 텐데 누가 편지를 보내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거잖아요. 알려준 방식도 조심스럽지 않고 일부러 자극적인 사진들을 보낸 것 같아 더 수상하고요. 저희 집안에 대해 그렇게 잘 알 정도면 저랑 가까운 사람일 텐데 계속 익명으로 보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친척들부터 친구, 이웃들까지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봤지만 도무지 그럴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무언가 안 좋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 출처를 꼭 알고 싶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닌 게 분명하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한테 익명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대체 누구인 걸까요? 저는 그걸 꼭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완치되고 퇴원한 후 저는 혼자 있고 싶다며 아무도 집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곤 혼자 집에서 며칠 늘어지게 쉬었죠. 병실에 있을 때 가족들의 의료진들까지 늘 복잡거려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한동안 쉬면서 마음 정리를 마친 저는 주말에 둘째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확실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둘째 예비 며느리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가족이 되기 전에는 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아이가 이혼은 언제 한 거니? 8년 전에 딸아이 임신하고 있을 때라고 들었어요. 임신 중에 이혼을 했다고? 혼자 애 키울 생각하면 쉽지 않았을 텐데 어쩌다가. 전 남편을 대학교 선배로 만나서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6개월 만에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 사람이 막 임신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직업이 교사라 평판이 아주 중요했대요. 바람 피워서 임신한 아내를 버렸다는 게 밝혀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혼 귀책 사유를 아내한테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생트집을 잡으며 괴롭히기 시작했대요. 식당 종업원한테 인사만 해도 남자한테 꼬리를 친다는 둥 하면서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이혼은 말만 들어도 무서웠대요. 뱃속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는 아이가 되는 것도 싫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참았더니 나중에는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까지 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이혼을 하고 나온 거예요. 세상에, 뭐 그런 천하의 나쁜 놈이 다 있니? 사실 그 자식이 바람 피운 여자가 제가 전에 다니던 학원 강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놈이 반대로 아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더라고요. 그게 너무 가여워서 도와주기 시작하다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의 전 남편이란 작자가 아주 쓰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예비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남편 바람으로 고생했던 예전 제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아이가 궁금해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둘째가 자랑스럽게 아이 사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벌써 제 자식처럼 예뻐하는지 둘째 사진첩에 이어 사진들이 가득하더군요. 8살 여자아이인데 엄마를 닮아선지 참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도 안 주고 날랐다는데 혼자 씩씩하게 아이를 잘 키운 걸 보니 기특하더라고요. 사실 이혼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났으면 이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잘못이죠. 속사정을 들어보니 이해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를 속였던 게 괘씸했지만 그래도 놓치기 싫은 아이니 저는 다시 기회를 줘보기로 했어요. 제가 둘째네를 받아들이는 것 같자 자기한테도 기회가 있다 생각했는지 첫째와 상간녀도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계속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그럴수록 더 그 아이들이 싫어졌습니다. 이상하게 상간녀의 모든 게 가식처럼 느껴져서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선물을 해줘도 둘째 예비 며느리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상간녀는 알랑방귀처럼 느껴졌고요. 같은 커피를 내려줘도 예비 며느리가 해준 건 맛있는데 상간녀가 해준 건 쎄한 화장품 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같은 안부 인사를 해도 예비 며느리가 하면 진심 같은데 상간녀가 하는 건 말에 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상간녀를 계속 내치며 차갑게 대하자 상간녀가 또 가서 일렀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저를 찾아와 화를 냈습니다. 너무 차별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속였던 애 딸린 이혼녀는 예뻐하시면서 우리 자기한테만 왜 그러세요? 애 딸린 이혼녀든 뭐든 그 애는 인성이 아주 바르고 착하거든. 나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맞는 대우를 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자기가 애 딸린 이혼녀보다도 못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인성이 한참 못하잖니. 외도하고 폭력까지 쓴 전 남편한테 시달렸어도 혼자서 자식 잘 키워낸 기특한 아이야. 유부남이랑 바람 피워서 남의 가정 깨트린 상간녀랑 비교가 되니? 그 유부남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 사기 결혼 당한 거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네가 그걸 알고 바람 피웠니? 어쨌든 너희는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거야. 애 딸린 이혼녀라느니 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 채수씨 될 사람이야. 어머니가 우리 자기한테 함부로 하는데 저는 왜 함부로 못해요? 아, 몰라요. 저희 안 봐주시면 저 둘째 결혼 방해하고 괴롭힐 거예요.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너희 보면 다시 암 걸릴 것 같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첫째가 저에게 화를 내는 동안 상간녀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옆에서 우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눈물은 나오지도 않는데 열심히 짜내고 있는 게 빤히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첫째는 이거 보라면서 얘가 이렇게 마음이 열이 내라면서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여린 아이가 남의 가정은 어떻게 깼을까요? 제가 기가 차서 쳐다보자 첫째는 어제 자기들이 가져왔던 선물들을 찾아내서 바닥에 내던져 버리고서 나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보고 있는데 첫째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둘째와 예비 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첫째가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실을 보더니 둘 다 놀라더군요. 도둑이라도 들었냐는 말에 첫째 짓이라고 하자 둘째가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거실을 치워주더군요. 둘째 예비 며느리는 저를 부축해서 안방 침대에 눕혀주었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고민하는 듯 주춤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묻자 잠시 주저하더니 가방에서 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충격받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라기에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예비 며느리의 핸드폰에서 나온 목소리는 첫째의 상간녀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도중에 녹음된 것 같았죠. 진짜 고집 한번 더럽게 세다. 그냥 저 아줌마 죽으면 식 올려야 할까봐. 내가 계속 찾아와서 알랑방귀 뀌는데도 절대 결혼 허락 안 해준다니까.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늙은 게 왜 이렇게 안 죽어? 아주 즐겨.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쓸데없이 왜 이렇게 발달한 거라니? 내 말이. 나이를 저 정도 먹었으면 당장 죽어도 여한 없는 거 아닌가? 대체 얼마나 더 살고 싶어서 아득바득 살겠다고 저 난리인 건지. 병간호 하느라 고생하는 자식들은 생각도 안 하나 봐. 완전 이기적인 노인네야. 빨리 죽어야 나도 빨리 결혼할 텐데. 녹음 소리가 끝나자 방 안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게 진짜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까지 바닥은 아닐 거라고 내 앞에서 웃으며 잘 보이려고 노력하던 아이가 뒤에선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을 리가 없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그 여자가 병원 로비에서 이런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일단 녹음은 했는데 차마 들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실 때라 이거 듣고 충격받아서 더 몸 상하실까 봐요. 이게 진짜로 그 애... 네, 여자분 맞아요. 뒤에서는 이렇게 막말하면서 병원 올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님 빨리 나으세요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걸 들려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했는데 오늘 모습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요. 저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일단 두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안 그래도 저녁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의심 가는 게 있었는데 그것만 확실해지면 확실히 끝장을 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래도 설마 했던 것이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둘째 예비 며느리 덕분에 마음의 준비를 확실히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첫째 아들과 상간녀를 집으로 불렀어요. 처음 있는 저의 초대에 상간녀는 제가 결혼을 허락해 줄 거라 생각했는지 희낙락하며 들어오더라고요. 첫째도 제가 어제 일을 사과라도 할 거라 생각한 모양이고요. 하지만 저는 그 둘이 들어오는 모습을 차가운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두 사람 앞에 둘째 예비 며느리가 보내준 통화 녹음 파일을 틀었죠. 첫째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고 상간녀는 얼굴이 새빨개져선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아들의 얼굴만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니 혹시 같은 속셈이었다면 자식이고 뭐고 인연을 끊을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들은 몰랐던 일인지 저보다도 더 분노하며 화를 내더군요. 네 애인이 이렇게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고사를 지내고 있더라. 너는 그래도 이 여자가 그렇게 좋냐? 네가 진짜 이랬어? 우리 어머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니야, 자기야. 이거 다 오해야. 내가 이런 소리를 했을 리가 없잖아. 어머님, 이거 제 목소리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목소리도 웃음소리도 딱 넌데 아무리 결혼을 반대하셔도 암 환자한테 어떻게 죽으란 소리까지 할 수가 있어. 너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나 정말 아니라니까. 누가 날 모함하려고 만들어낸 게 분명해. 난 정말 억울하다고. 그래? 그럼 이것도 누가 조작한 거냐? 저는 어젯밤에 만난 흥신소 업자를 통해 받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사실 저는 익명의 편지 2통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수상해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었거든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찾아달라고요. 사실 제가 의심했던 사람이 바로 첫째의 상간녀였습니다. 첫째 아들 전부인의 실체가 밝혀져서 이혼하면 이득을 얻는 사람이 상간녀였으니까요.
둘째 예비 며느리의 비밀을 밝힌 것도 둘째의 결혼이 엎어지게 만들려는 속셈이 분명했어요. 상간녀가 빨리 손주를 만들어서 결혼 허락을 받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둘째네가 먼저 결혼해 아이를 가져버리면 말짱 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편지들로 이익을 볼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간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던 거죠. 흥신소에서 보내준 자료엔 상간녀가 첫 번째 편지를 현관문 앞에 놓고 가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받기 전에 제 병실에 몰래 들어가는 상간녀의 모습이 담긴 병원 CCTV 사진도요. 네가 하도 수상해서 뒷조사를 좀 했어. 그랬더니 이 편지들을 다 네가 보낸 거였더구나. 왜 그랬니? 그건 어머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너에 대한 진실도 좀 알려주지 그랬니? 네 진실이 제일 끔찍하던데. 저는 흥신소에서 받은 다른 봉투를 쏟아냈습니다. 사진 수십 장이 상간녀와 첫째 아들의 발치에 우르르 떨어졌죠. 첫 며느리 때 한번 크게 데이다 보니 이번에는 뒤통수 맞기 싫어서 상간녀의 뒷조사도 의뢰했거든요. 기껏 속여봤자 직업이나 나이 정도를 거짓말했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나 밝혀진 진실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바로 상간녀가 이혼한 첫째 며느리와 함께 술집에서 일하던 시절의 사진들이었거든요. 둘이 같은 술집 출신의 친구였던 거죠. 그리고 둘 다 첫째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예요. 아니 사실 제 돈이네요. 제가 젊어서 장사가 잘 돼서 돈을 꽤 벌었거든요. 상가 건물이 몇 채 있는데 첫째가 제 심부름으로 건물을 관리하러 갔을 때 건물주인 줄 알고 접근한 거라고 해요. 첫째가 가진 건 별로 없다는 걸 뒤늦게 알고 결혼해서 제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결혼에 집착했던 거죠. 이게 뭐야? 진짜 너야? 이거 저 아니에요. 요새 이런 합성이 문제라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머님이 속으신 거예요. 그래? 그럼 이 사진에 같이 나온 네 친구가 하는 말도 거짓말이니? 내가 어제 다 만나서 모든 걸 듣고 왔는데? 제 전부인 말이에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요? 얘들 둘이 같이 술집에서 일할 때 근처 건물을 보러 온 너를 우연히 봤다고 하더구나. 널 꼬셔서 팔자를 필 생각이었다네. 근데 첫째 며느리가 먼저 꼬셔서 결혼하는 바람에 네가 져서 화를 냈다고. 웃기지 마세요. 제가 지금 뭘 져요? 결국 제가 다시 빼앗았는데 제가 이긴 거죠. 들었니? 이게 자기가 맞다고 이제야 인정하는구나. 네가 어떻게 날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자기야. 네가 자기 친구랑 결혼하니까 앙심 품고 다시 꼬셔서 외도를 하게 한 거지. 그리고 나중엔 자기 친구 비밀까지 까발려서 이혼시키고 말이야. 네 전 부인이 상간녀 소송을 걸려고 바람피운 여자가 누군지 뒷조사를 했었대. 그랬는데 자기 술집 친구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지 뭐니. 자기도 같은 술집에서 일해놓고 술집 여자라고 고발하다니 너무 황당했겠지. 그랬으면 걔가 진작 닭 폭로했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안 그래 자기야? 이거 다 자기 전부인이 우리 갈라놓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요. 그 사람은 왜 저한테 말을 안 했다던가요? 처음엔 열받아서 다 불어버릴 속셈으로 찾아갔는데 얘가 회유를 했다더구나. 자기가 결혼해서 유산 물려받으면 그때 반 나눠주겠다고. 네 전부인은 그때 이미 정체가 다 드러나서 이혼당한 상태였어. 그래서 너한테는 더 이상 돈 뜯을 길이 없으니 얘한테라도 돈 받을 생각에
입을 닫아준 거지. 그런데 내가 흥신소업자랑 같이 찾아가니까 다 끝났다 싶어진 거야. 분위기 보니 내 암 치료도 성공해서 유산 받을 길이 멀어졌겠다. 얘 정체도 다 발각된 것 같겠다. 에라 너도 같이 망해버려라 하고 다 불어버린 게지. 그러자 짝 하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걸 다 알아버린 첫째 아들이 그동안 자기를 속여왔던 상간녀의 뺨따귀를 날린 것이죠. 아들의 얼굴은 상처와 분노로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 그동안 내 전부인이랑 같이 감쪽같이 날 속이니 재미있었어? 그러는 넌? 나도 너한테 속았어. 난 네가 돈이 많은 줄 알았다고. 너 왜 그게 다 네 건물인 양 으스대고 다녔어? 왜 당장이라도 물려받을 것처럼 말하고 다녔냐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넌 돈만 보고 달라붙은 게 자랑이냐? 그러는 넌 내 외모만 보고 좋다고 달라붙은 거 아니야? 돈 아니면 나같이 예쁜 여자가 너같이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를 왜 만나주니? 그래도 난 진심으로 널 사랑했다고. 내가 예뻐서 사랑한 거잖아. 너도 나랑 똑같은 속물이지. 뭐가 달라? 뭔데 네가 감히 날 때려? 너 내가 고소할 거야. 나한테 그딴 짓 해놓고 뻔뻔하게 뭐 고소? 고소는 내가 할 거야. 이씨. 너랑 네 친구까지 두 술집 여자들 내가 다 가만 안 둬. 둘은 제 앞에서 쌍욕을 하며 대판 싸우더니 그날로 바로 헤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얹혀 살던 첫째의 집에서 상간녀가 쫓겨난 것이죠. 그 여자 얼굴 안 보고 살게 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하지만 첫째는 상간녀와 헤어지고 한동안 기가 팍 죽어 지냈어요. 짧은 기간 동안 너무 파란만장한 막장 사연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래도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는지 저한테 진심으로 사죄도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힘들었던 둘째와 둘째 예비 며느리에게도 사과하고요. 그리고 몇 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결혼 같은 건 꿈도 꾸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첫째가 결혼 안 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상한 사람 만나 사고 치느니 혼자 사는 게 낫죠. 여자들 앞에서 허세 부리고 다니는 일도 없어진 걸 보면 이제는 사고 칠 일 없을 것 같아요. 착한 둘째 예비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제는 둘째 아들과 결혼해서 진짜 제 며느리가 되어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신혼생활 즐겨야 하니 따로 나가 살라고 극구 말렸지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결국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해서 1층엔 제가, 2층엔 둘째 부부가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요즘 저는 아들 결혼시키자마자 생긴 초등학생 손녀의 귀여운 재롱 덕분에 하루하루 웃느라 바쁘답니다. 둘째 부부가 맞벌이라 바쁜 통에 아이 보느라 바쁘지만 너무 행복해요. 둘째 며느리가 임신도 해서 곧 둘째 손주를 볼 예정이라 앞으로는 더 바빠질 예정이랍니다. 첫째 며느리의 숨겨진 정체를 알았을 때, 상간녀의 진실을 알았을 때, 둘째 며느리의 과거를 알았을 때 정말 힘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니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구미호 같은 며느리와 상간녀가 없었다면 저는 둘째 며느리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그 아이를 내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일을 겪은 덕분에 저에게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덕분에 저는 지금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 다들 기억하시고 모두 힘든 상황에도 항상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